그럼 김종희 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막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이질 못하다가 이제 다시 워낙 우리 상기에서 이 유문학에 대한 이 열의가 강하셔서 이렇게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강, 2강, 3강 정도는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단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들은 어쩌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몰라서 어렵게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 제 강의는, 우리 강의는 강의 컨셉이 가장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미학이나 미술을 모르는 대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학원 박사관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진폭이 큰 수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진폭이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조금 어렵게 보이는 것은 일단 처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나와서 좀 어렵게 여겨질 뿐입니다. 몇 번 들으시다 보면 그것이 내 스스로 나의 용어가 되고 앞으로 일상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그리고 그림 속에 어떠한 철학적 배경이 있고 또 미학적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아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1강, 2강, 3강을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 같이 잡아둔 것은 실제로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정도의 이야기들은 한 2년 정도 했던 강의들을 압축해서 지금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들 좀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림에서 도성학과, 도상 해석학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에서 후경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로부터 쿠르베까지의 재현의 원리, 이 정도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여기에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나무 뒤에 있는 남자가 머리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죠. 앞으로 이 신화를 그린 그림에서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나오는 남자는 무조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지금 여기서는 이 발이 보이지 않는데, 발이 보이는 그림이 등장할 때는 이 남자는 또 그 발에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고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올림퍼스의 12번째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명령을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아주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거나 발에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머리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남자는 무조건 헤르메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남자보다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남자 다리 밑에 개가 있죠. 그리고 멀리는 양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양치기 목동이죠. 그러니 이 파리스는 실제로는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이 프리아모스, 그리고 어머니 헤카베가 이 애를 임신했을 때 이 아버지가 신탁을 듣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성해서 자기 조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신탁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애를 들판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 들이나 산에 갖다 버려 개나 새의 밥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 개와 양과 같이 있는 이 남자는 무조건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지금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고 그 앞에 새가 한 마리 보이죠. 헤라입니다. 헤라는 부귀와 권세의 여신이고 결혼과 가정의 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제우스의 이 누이였지만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되죠. 그래서 헤라가 데리고 다니는 헤라의 신조가 바로 공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작과 함께 다니는 이 여자는 무조건 헤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뭔가 이 여자를 알만한 어떤 요소가 잘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다른 두 여신과는 달리 자신의 나신을 우리 감상자 편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꼬마 신이 하나 있습니다. 꼬마 신을 보니 꼬마 신의 옆에 지금 활통을 메고 있죠. 이 활통을 메고 있는 꼬마 신은 누굽니까? 큐피터,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죠. 그러니 이 황금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무조건 처음 본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반대로 나바살을 맞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신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꼬마 에로스가 사랑의 신인 이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나타나죠. 그러니 일단 지상에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앞에 이렇게 화살통을 맨 꼬마 신이 나오면 그는 에로스고 그 에로스와 같이 있는 여자는 무조건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그런데 또 이 여자 뒤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투구가 보이고 메두사의 머리가 박혀 들어가 있는 방패가 보이고 여기에 창이 보이고 여기에 또 새가 한 마리 보이죠. 무슨 새입니까? 부엉입니다. 부엉이하고 올빼미를 구분하는 방법. 부엉이는 이렇게 귀가 탁 트여 나왔습니다. 부엉이는 올빼미는 올백입니다. 귀가 안 튀어나왔죠. 나중에 르네 마그리트 그림 보면 재밌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엉이는 실제로 사람처럼 앞을 바라보는 이 전방양안실합니다. 원래 우리 조상인 논수의 무리가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나무에 살았죠. 왜 나무에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우연적인 그런 진화의 우연적인 그런 요소들이 겹쳐서 나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무에 살고 나서부터는 진화가 특정한 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진화의 정향성이랍니다. 그런데 진화의 정향성에서 가장 먼저 정해진 것이 앞을 바라보는 두 눈알입니다. 그것을 전방양안시라는데 오늘은 적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 그 원숭이 무리들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잘 건너뛰어서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 척진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앞을 바라보는 두 눈알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그 두 눈알과 바라보는 대상물이 만들어낸 그 각도가 거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진화에서는 물고기들은 눈이 옆에 붙어 있죠. 이것이 계속 인간화되면서 눈이 앞으로 옵니다. 실제로 완전히 인간처럼 완전히 앞으로 바로 보던 이 두 눈알로 된 동물은 영장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기수들이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요 귀를 가려두죠. 또 말도 실제로 우리보다 이렇게 쫙 벌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방양안시가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 유인원들 또는 이 영장류들은 나무에 살면서도 이 나무 저 나무를 손쉽게 건너뛰면서도 그리 측정을 잘해서 떨어져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방양안시는 이 전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신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대 인간들이 보니 다른 동물들은 인간처럼 눈이 앞으로 두 개 이렇게 전방양안시로 된 이런 동물들이 없는데 사람처럼
전방 야한식이고 코와 잎이 앞으로 박혀 있는 동물을 본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부엉이나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부엉이나 올빼미를 보고 지혜가 있는 동물이라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헤겔이 법 철학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진 뒤에야 난답니다. 이 미네르바가 아테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를 지금 막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이 아테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전성의 신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 고대인들이 이 동물을 보고 이 저게 눈과 코와 입이 사람처럼 같이 앞으로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전방야한식이니 꼭 사람을 닮아서 저게 지혜가 있는 동물로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여인이 아테나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 또는 부엉이는 아테나, 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죠. 미네르바 아테나의 신조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또는 전성을 나타내는 신인 것이죠. 이때 헤겔이 말하는 그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진뒤에 난다. 이 말은 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 올빼미는 황혼이 진뒤에야 날개를 펼친다, 이런 이야기죠. 날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헤겔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성격을 짓느냐 하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철학의 그런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칼 마르크스는 이걸 뒤집어서 갈리아의 수탁은 새벽을 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이르바하에 관한 11태제, 거기에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는 철학의 학문적 성격을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자체를 번역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실천적 의미를 더 집어넣었는데, 이 그림 속에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나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러한 신화적 텍스트에 바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가 실제로 이 장면이 등장했던 어떠한 신화적 텍스트, 그게 신화면 신화 또는 성경이면 성경 또 문학이면 문학, 이렇게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이 다루고 있는 그 신화적 텍스트에 바탕을 두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내고 작품의 주제를 해석해 들어가는 이 그림 해석상의 한 방법을 이코노그래피, 도상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이 마네 이전까지 쿠르베까지의 이 모든 그림에는 모든 도상학적 요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상학적 요소를 잘 안다는 것은 그 그림을 1차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자를 알 수 있는 도상학적 요소는 이 남자가 머리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개나 양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공작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도상학적 요소에서 이 두 명의 여자가 애매합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이 꼬마 신이기도 하고, 바로 이 여자 뒤에 바로 방패, 투구, 창, 그 다음에 올빼미 다 있죠. 그러니 만약 이 여자가 방패, 창, 투구, 올빼미와 같이 있는다면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아테나, 미네르바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바로 발치에 또 이 꼬마가 있죠. 이 여자가 지금 아테나인지 미네르바인지
이 그림은 그래서 도상학적으로 애매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똑같은 그림을 한 10년쯤 있다가 루벤스가 다시 그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남자 누굽니까? 헤르메스, 그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계란같이 있으니 파리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바로 여기 아포로디테, 그리고 투구, 창, 그 다음에 여기 새도 있죠. 올빼미도 있죠.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기 또 공작이 보이죠. 헤라죠. 그래, 이 그림은 도상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그림이 된 것이죠. 이 도상학적으로 불명확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아포로디테는 이 그림이 등장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 그림을 한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신화적 사건들이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화에서 우주의 최초의 모습은 이 아무런 질서가 없는 카오스였습니다. 그 카오스에서 대지 여신인 이 가이아가 생겨나고 이 가이아가 이제 이 우주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이아가 자식을 낳아서 세대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이아가 자식을 낳습니다. 어떻게 낳습니까? 이 처녀인 가이아가 자기 혼자서 그냥 아이를 툭 놓은 거죠. 이것을 흔히 처녀생식, 동정생식 이렇게 말하죠. 또는 아직까지 성별 구분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단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이아가 이 대지 여신이고 그가 낳은 이 우라노스가 이제 천공의 신, 하늘의 신입니다. 이 우주에는 이 두 명밖에 없죠. 이 두 명밖에 없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해서는 또 세대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가이아가 자기 아들인 이 우라노스와 부부의 연을 맺는 거죠. 그 신한 출발부터 뭡니까? 건재상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아가 자식을 낳으니 이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까봐 자기 어머니자 아내인 가이아의 자궁을 타르타로스라 합니다. 가이아의 자궁을 벌리고 다시 태어난 자식들, 큰 바다, 큰 강, 큰 산맥, 큰 호수 등등 자연을 상징하는 이 자식들을 다시 가이아의 자궁 타르타로스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 가이아가 원한이 사였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이아가 그의 막내 아들 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의 신을 이제 숨겨서 이 크로노스가 장성하자 그에게 큰 낫을 주고 이 낫으로 아버지를 쳐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를 어디를 쳐 죽이겠습니까? 아버지 남근이죠. 팔루스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페니스고 락강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팔루스입니다. 아버지 팔루스를 잘라서 아버지를 쳐 죽이는데 그 아버지의 팔루스가 잘린 그 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졌고 그 바다에 떨어진 그 거품 속에서 태어난 그게 아포로디테 비너스입니다. 아포로가 거품이란 말이고 그래서 아포로디테인 것이죠. 그러니 아포로디테가 등장하는 그림은 아포로디테는 무조건 바다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포로디테가 이미 육지로 나왔다. 그러면 이 아포로디테가 아포로디테임을 알 수 있는 도상학 요소는 아포로디테는 누구랑 있어야 됩니까? 에로스, 큐피드랑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큐피드도 옆에 없다면은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 손에 황금 사과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쳐 죽이고 이 우주의 지배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신화의 출발의 두 번째는 부진사례입니다. 이 부진사례는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지금까지의 모든 비극의 문법을 다 없애버리고 그 완전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비극을 써낸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셰익스피어는 비극에서 부친 사례를 감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부친 사례나 건진 상관이 어떤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우주의 지배자 되고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크로노스를 말할 때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모든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저 시계처럼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시간은 크로노스고 또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는 예컨대 개미가 한 시간을 쓰는 것은 개미 한 시간은 우리에게 1년 우리의 개미의 한 시간은 우리 한 1년 좀 되겠죠. 실제로 나 무엇을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개인마다 다 다르게 주관적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여기 크로노스라 하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거의 누이 레아를 아내로 맡고 이제 자식을 낳았겠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게는 어떠한 근원적인 불안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죠.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궁을 벌리고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태어난 자식들을 밀어넣는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두 무지막지합니다. 얘는 아내가 낳는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 잡아먹히고 마지막에 레아가 막내 아들 제우스를 낳았는데 이 제우스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크로노스가 레아의 분만실로 왔습니다. 뭘 하려고? 자, 뭘 왔겠죠? 그러니 이 레아가 이 애를 급히 숨겨서 큰 강보에 이 애를 숨기고 큰 강보에 돌을 숨겨서 그 돌을 크로노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 그걸 묻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을 나중에 옴팔로스라고 하는데 이 옴팔로스가 뜻이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스에 여행 가시다 보면 아테네에서 내려서 북동쪽으로 완행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델피 신전이 나오는데 델피 신전 지하에 이 옴팔로스라는 이게 특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속된 말로 구라를 치는 거죠. 이 세계의 배꼽이 이 세계의 모든 문명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엄청난 문화적 자부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우스를 이렇게 크로노스가 그의 자식들을 다 잡아먹고 그의 막내 아들 제우스를 이제 낳았는데 이 제우스를 이제 레아가 올림퍼스에서 키우지 못하고 그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섬 이름이 뭐죠? 크레타 섬 이다산 동굴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 애 울음소리 나면 쿠레테스라는 방패족들이 그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아말테이아라는 이 염소족들에게 젖을 얻어먹여서 애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제우스가 장성해서 첫 번째 만난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헤라가 아닙니다. 헤라가 아니고 여기는 메티스입니다. 이 메티스가 신화에서는 지혜로 독립된 최초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메티스가 이 제우스를 도와서 구토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인들이 먹는 음료에 넥타르 그리고 이 암브로시아 그런 음식에 같이 넣어주니 이 크로노스가 잡아먹은 자식들 다 토해낸 거죠. 그래 잡아먹힌 자식들을 토해내고 차례대로 이제 최고커녕 하데스입니다. 지하 명부의 신이죠. 그 다음에 포세이돈 어디입니까? 바다의 신이고 그 다음에 헤라 이 부귀와 건세의 신이고 결혼의 신이죠. 자기 누이지만 나중에 자기 결혼한 정실 부인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관장하는 여신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는 대지와 곡물의 여신.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이면 모든 생명을 그로부터 나오게 하는 근원적인 대지 모선이라면 이 데메테르는 이제 여러 세계가 여러 존재자로 분리되고 난 다음에 그저 곡물들을 키워내는 그런 여신인 거죠. 그 다음에 헤스티아입니다. 헤스티아는 화로 여신입니다. 헤스티아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힘을 합쳐서 제우스가 이제 아버지 이 티탄족과 이 싸움을 벌이고 결국 이 크로노스를 큰 사슬로 결박해서 지하 깊은 곳에 유폐를 시키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메디스입니다. 메디스. 이 독립된 최초의 신이 메디스인데 이 메디스가 제우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에게 권력을 만들어준 존재죠. 그런데 이 메디스는 오히려 또 가장 제우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 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살갑겠습니까? 아니면 대면대면하겠습니까? 대면대면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우스가 메티스를 부릅니다. 여보, 우리 놀이를 해보자입니다. 변신 놀이를 해보자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보내볼 테니 너는 이렇게 보내보라.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지혜의 여신인 이 메티스가 실제로 이 남자에게는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하지 않은 남편이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갑자기 친절해진 남편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놀이를 한 것이죠. 그러니 나는 이렇게 보내보고 너는 이렇게 보내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메티스에게 이 제우스가 소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등에 쇠파리로 변해보라 한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의심 없이 메티스가 쇠파리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우스가 무엇으로 변했겠습니까? 쇠파리를 잡아먹는 버전이 세 가지인데 하나 첫 번째 새,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개구리가 좀 더 큰 두꺼비로 변해서 홀랑 잡아먹습니다. 그 제우스는 어떤 자입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잡아먹은 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때 제우스의 몸 어디인가에 지혜의 셈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상당히 그래 서양에서 흔히 우리가 독일말로 페어누무트랍니다. 또는 라치오날리테트랍니다. 이 합리성이라는데 독일말로는 이걸 페어누무트 이성이라 합니다. 또는 이것은 합리성이라 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독일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형용사로 쓰면 여기다 I하고 G를 붙이고 이게 움나트로 점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페오님피티 되는데 저 사람이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페오님피티하다 이런 말은 저 사람이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란 말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 흔히 합리적이다. 예컨대 공기업의 합리화다. 어떤 공기업의 뭐 선진화다.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숨어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항상 뭔가 이 산출을 이제 그렇죠. 계산적 합리성입니다. 이게 이 하버마스가 비판을 하려고 했던 서구의 예컨대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들 마르크스나 루카치나 또는 이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가 말하는 도적 합리성입니다. 이 하버마스가 이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 과학 문명은 이런 도적 합리성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니 이 도적 합리성이 뭐냐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성, 이 계산적 합리성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합리성이란 말 속에는 능률과 효율을 중시한다는 타산적 이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론에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비록 목적을 이룬 데는 덜 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도 구성은 모두의 동의를, 합의를 요구하는 합리성, 이런 합리성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말하고, 그래서 하버마스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달리 실제로 현재의 문제는 합리성이, 이성이 지나치게 과다해서가 아니라, 또는 합리성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 합리성, 이성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의 폐해는. 그런데 반대로 부크나 델레즈나 이 리오타르 같은 포스트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현대 문명의 폐해를 이 과학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발달한 합리성, 이것이 바로 인간 소유와 실제로 모든 문명의 폐해의 근원이라고 보면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성의 타작, 이성이 눌러놓았던 감성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또는 정신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이런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려 했던 반면에 여전히 하버마스는 지금의 문제는 오직 오히려 이성이 덜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을 더 발달시켰어. 세계를 더욱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할 때 그가 말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 이 신화 속에 저리 제우스가 이 메티스를 잡아먹으면서 얻었던 지혜 속에는 교활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우스가 자기 아내 메티스를 잡아먹고 나니 실제는 일단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에게 또 두려움이 남습니다. 뭐냐면 신들 사이에서 어떤 풍문이 도느냐 하면 어느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 중에서 그 여신이 낳는 자식이 자기 아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식을 낳을 여신이 있다. 그 비밀을 아는 신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비극 신인데 그게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이 선 프로메테우스 사무작이 불을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 묶인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 묶인 프로메테우스밖에 없고 이 불을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와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그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킬로스가 청년 시절, 장년 시절까지는 실제로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에 저항하는 지배자고 억압자인 신들에 저항하는 저항의 화신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논의이 되니까 힘도 빠지고 현실과 타협하죠. 그래서 계속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꼬드깁니다. 너가 그 여신이 너희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를 풀어주마. 그래 이미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주어서 코카서스 산정에서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죠. 독수리는 어떤 셈입니까? 독수리는 제우스가 데리고 다니는 제우스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타날 때는 뒤에 독수리가 항상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스킬로스가 처음에는 청년기, 장년기까지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전혀 이 어떠한 억압과 지배에도 굴하지 않는 저항의 화신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속해서 이 죽는, 그러니까 중세 교부 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프로메테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킬로스가 마지막에 이제 노년 때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를 쓰면서 이 제우스에게 그 여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준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여자입니다. 바로 물의 신 테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미로미돈족의 왕인 펠레우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스킬로스가 태어나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그 여신이 테티스인 것을 알게 된 제우스가 놀란 거죠. 자기가 이 테티스를 연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형들도 이 여신을 연모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연모를 거두게 만들고 이 펠레우스를 시켜서 이 테티스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게 만듭니다. 이 여러 그리스의 도기 그림에 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둘을 억지로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제우스에게 모든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신들을 다 불러서 신들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잔치이고 그 신들의 잔치는 바로 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 피로연에 많은 신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자, 여기는 아까 보았던 똑같이 루벤스의 그림인데 아까 보았던 그림 중에서 잘 모르는 이 주제와 특별하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남녀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뭡니까 여기에 물동이에 물이 흐르죠. 누굽니까? 테티스와 펠레우스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여기 있는 질투와 불화 여신 에리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에서는 이 에리스라 칭하지 않고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질투나 불일치라고 말하는 그런 책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크로노스는 항상 시간을 지배했던 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수염이 하얗게 씌어버린 노인이거나 머리가 하얗게 씌어버린 노인이거나 또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지치는 노인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손에 큰 낫을 들고 있죠. 뭐에 쓰는 낫입니까? 아버지 남건을 아버지 팔로스를 거세할 때 쓰는 낫이죠. 그리고 작은 낫이 아니라 서양 낫처럼 아주 큰 낫입니다. 그러니 어느 늙은 노인이 낫을 들고 있으면 그 노인은 무조건 크로노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그림이 이걸 가까이 보시면 이 꼬마가 지금 등에 뭘 메고 있습니까? 화술통을 메고 있죠. 아까 그 그림에서는 아주 어린 아기였는데 이제는 미소년이 된 거죠. 미소년이 되었는데 자기 어머니와 지금 키스를 합니다. 어떤 키스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이와 어머니가 하는 키스가 아니라 성애를 상징하는 이 키스죠. 딥키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으로 어머니의 왕관을 훔쳐가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키스를 하면서 어머니는 얘의 화살을 하나 살짝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지금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 그림은 근친 상간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큰 늙은 노인이 큰 낫을 들고 있죠. 누굽니까? 그 노인에 의해서 남근을 거세당하죠. 누굽니까? 우라노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만 더 돌아가면 아까 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신들의 잔치판에 초대를 받지 못한 불화이신 에리스가 이 결혼식 피로연에 신들의 잔치판에 사과를 하나 탁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황금사과죠. 그 황금사과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있죠.
그러니 여러 여신들이 그 상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였을 것이고, 그리고 3명의 여자가 남은 것이죠. 남은 3명의 여자가 이제 바다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메티스 빠졌네요. 그 다음에 아테나는 메티스가 잡아먹히고 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버지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건 메티스가 아버지 뱃속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9달이 지나자 제우스가 머리가 터질듯이 아픈데, 그때 이 대장장이신 불칸 헤파이스토스가 큰 도끼를 준비해서 그 머리를 탁 이렇게 쪼개주니 아버지 쪼개진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태어난 그 여신이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어머니 닮아서 전성의 신이고, 그리고 어머니 닮아서 지혜의 신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전성의 신이죠. 그냥 전쟁의 신은 아르스 마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전성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이 어깨에 들고 다니는 조그만 이 상이 나이키라는 상이었는데, 이게 따로 독립해서 된 신이 나이키입니다. 그것이 로마식 이름이 빅토리아죠.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여신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감식을 해달라.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알려달라.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제우스 찾아갔죠. 제우스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목도로 자라나면서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연의 산천경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익힌 그 제우스가 신비한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우스가 아니라 그 파리스에게 찾아가 보라. 그러니 그의 전령인 이 헤르메스를 앞세워서 헤르메스에게 이 황금사과를 들려주고, 그리고 헤르메스가 파리스를 함께 이 여자들이 찾아간 거죠. 이 여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하나 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이 파리스를 유혹합니다. 먼저 해라. 너가 나를 접목해주면 난 너에게 뭘 주겠다. 부귀와 권세를 주겠다. 아테나는 지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합니다. 이거 시골 촌놈입니다.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죠.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준 것이죠. 그러니 아까 그림에서 황금사과를 들고 있는 여자가 아프로디테의 미의 여신입니다.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그러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프로디테임을 알 수 있는 도상학적 요소는, 아프로디테는 일단 바다에서 태어난다. 바다에 태어나서 서풍의 신 이 제로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른 신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제피로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육지로 나오겠다. 육지 나와서는 아프로디테가 아프로디테임을 알 수 있는 도상학 요소는 아프로디테는 무조건 에로스랑 같이 있고, 에로스랑 같이 있지 않으면 적어도 손에 황금사과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도상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상학은 그 그림이 바탕을 두고 있는 무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그림의 주제를 알아가는 그런 미술 해석상의 한 방법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은 지오로 지오네의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제목은 비너스인데, 자, 이쪽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미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양의 이런 누드화는 대개는 남성 화가들의 시각으로 남성 화가들이 여인의 벗은 몸을 훔쳐보는 관음증적인 시각으로 그려졌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나신을 관람객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여신이
일단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랑 같이 있지 않지요? 손에 무엇도 안 들고 있습니까? 그럼 이 여자 누굽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신이 아닌 인간 여자의 단독 누드가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작품이겠죠. 드레스덴의 알테 마이스터 갤러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 그래서 티치아노가 이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은 여전히 이 여신을 난데없이 계속 이렇게 들판에 눕혀 놓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신화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티치아노는 지오르지오네의 이 그림을 모방하면서 이 여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옆에 에르스도 없죠? 손에 황금사가 없죠? 이 여자 누굽니까? 이 여자 역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명의 여자가 있죠? 이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궤에서 지금 옷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이 두 명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의 시녀들이겠죠. 그러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귀족 부인이죠. 그런데 귀족 부인을 그냥 벗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포르노그래픽이죠. 그런데 포르노그래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개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개는 부부간의 서로 순결 또는 믿음, 충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도성학적 요소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자, 도상학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도상학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 텍스트의 바탕을 두어서 그 그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그림의 주제를 이해해 가려는 미술 해석상의 한 방법이라 한다. 일단 그래서 도상학에 의한 작품 해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는 이 도상학을 가지고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 그림이 바탕을 두고 있는 이 텍스트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다 알고 그림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구도가 아주 자연스럽군, 또 색감이 조화롭군,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그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이고 자연스러운 모티브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전도상학적 기술이란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과 생면이 만들어낸 형태를 분석하는 것, 그 형태들이 어울려 표현하는 그런 의미 등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도상을 모를 때 또는 도상을 적용하지 않고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그림을 해석하는 이 방법을 전도상학적 기술이랍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문헌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그림이 바탕을 두고 있는 문헌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이 그림을 해석해 들어가는 그 방법을 도상 해석학이랍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남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교도 그리스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서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죠. 그 남자는 무조건 세바스찬입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또 노는 거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역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이 주피터는 제우스죠.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제우스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 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호를 지금 달로 쏘았죠. 네. 그 달의 여신은 아르테미스의 시종 여신인데, 이 칼리스토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우스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기 딸인 아르테미스의 눈길이 무서워서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기 때문에 머리에 초승달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 여신이기 때문에 항상 창을 들고 다니거나 화살을 들고 다니고 죽은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한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 제우스가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그럼 이 그림은 동성애적 코드가 지금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 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겠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제우스의 모습으로,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란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상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도상 해석학입니다. 그런데 도상 해석학은 뭐냐면, 자, 일단 이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봤던 저 그림 왼쪽 위에 보면 이 늙은 노인이 여기에 구름을 딛고 쓰고 있고 큰 창을 들고 있죠. 누굽니까? 크로노스죠. 저 큰 낫은 어디에 서는 겁니까? 유일하게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남근을 거스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아직 전경, 후경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그림은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배경이 눈에 보이죠? 아직까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전경, 중경, 후경. 전경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에서 그림의 주제를 드러나는 가장 앞에 그려진 이미지를 전경이라고, 중경은 그 그림의 가운데 배경이 되는 것을 중경이라고, 먼 배경을 원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경과 원경을 합쳐서 후경이라 합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러면 후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중경과 원경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후경은 보이죠. 그럼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은 아예 후경을 한 바퀴 지어놨습니다. 제목은 둘 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그림이, 둘 중에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듭니까? 알아도 둘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 왼쪽에 좀 낫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냐, 훌륭한 그림이냐라고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사투르누스가 거의 억센손으로 얘를 확 틀어졌습니다. 이미 머리와 오른팔과 왼쪽 팔은 잘리고 없지요.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도상학적인 틀로서 해석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스라고 하는 거장은, 루벤스는 살아생전 한 2000장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안에는 걸작도 있고 범작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고야입니다. 고야는 거의 다 걸작입니다. 그런데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고야는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개인의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귀족과 이 왕족들의
주문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러다가 결국은 궁정화가가 됩니다. 궁정화가가 되면서 서서히 부와 명예를 손에 넣으면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귀가 멀어갑니다. 귀가 멀어져 가면서 그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귀족이나 왕족이 자기에게 주문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욕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더 위대한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가 완전히 귀가 먹어서 귀머거리의 집에 언둔하고 자기 혼자 살았던 집을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집을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고야가 죽고 나서 그 귀머거리 집에 그가 그 벽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벽에 있는 그림을 몽땅 떼가지고 지금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다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페인 마드리드 가시면 프라도 미술관은 꼭 가보셔야 되겠죠. 그 프라도 미술관에는 벨라스케스라든지 훌륭한 위대한 걸작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역시 고야가 그린 거입니다. 고야가 1808년 5월 1일이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1814년입니다. 이 1808년 5월 1일이란 이 그림은 여러분 1808년이 어느 시기냐면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나폴레옹이 1789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1804년에 1799년에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총재정부는 프랑스 혁명정부가 무너지고 그래서 로베스피에레를 총재들이 단두대에 보내고 난 다음에 로베스피에레 스스로는 아주 청렴한 신사였지만 로베스피에레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프랑스 혁명정부가 실제로는 이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이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런 혁명 정신이 유럽을 퍼져나가려 하니 이웃나라, 즉 공화정이 아닌 이제 공화정이란 뭡니까? 공화정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인민들이 정치를 하는 인민주권이 이루어진 것이 공화정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쨌든 인민들의 대표가 권력을 구성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이든 또는 의원 내각제이든 어쨌든 인민들에 의한 인민주권이 확립되는 것이 공화정이죠. 그런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 기초한 공화정의 사상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려 하니 거기에서 아직까지 절대군주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 뭐 오스트리아, 또 영국 등등 러시아 등등이 다른 나라들이 연대를 맺고 연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에 들어오려 합니다. 그러니 국외적으로는 이웃 절대군주제들이 혁명 프랑스를 위협하고 그 내부에는 다시 왕당파들이 혁명을 무너뜨리려고 회익을 합니다. 그러니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가 역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놓은 것이 총재정부입니다. 이 총재정부는 5명의 총재를 두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놓여 있으니 계속 이게 독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5명의 총재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그 총재정부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통령정부인데 이때 나폴레옹이 몇 번의 해외 전쟁을 거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이집트로 원정을 갔다가 실패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때 1799년 이게
브리메르 18일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력으로 뭐냐면 안개달입니다. 무월입니다. 안개가기는 그리고 1799년 브리메르 18일인데 이것을 현재식으로 다시 바꾸면 1999년 11월 9일 브리메르 18일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만듭니다. 그가 제1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804년에 이거 지나가는 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다 또 연결되기 때문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 루이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거죠. 그러니 이 브리메르 18일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그게 지금 역으로 환산하면 1799년 11월 9일이고, 그리고 그가 1804년에 다시 제1통령에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프랑스를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제1제정이 열린 거죠. 프랑스의 제1황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웃 나라들을 막 침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먼저 오스트리아를 먹고 프러시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나라들을 먹고 그 다음에 영국을 타격하려고 하니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군력이 강했죠. 그러니 영국을 바로 침공하기 힘드니 영국에게 여러 가지 타격을 가하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을 내리니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은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영국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대서양을 연해 있기 때문에 영국과 아주 밀접한 무역이 필요한다. 특히 포르투갈이 계속 그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동시에 침공에 들어갑니다. 먼저 포르투갈을 침공한다는 명분으로 스페인을 쳐들어간 거죠. 스페인 마드리드를 쳐들어간 첫 번째 날이 1808년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시민들을 여기 보시면 두 권을 쓰고 칼이 이렇게 활처럼 휘었죠. 누굽니까? 무슬림 용병들입니다. 이 무슬림 맘루크라고 불리는 무슬림 용병들을 먼저 보내서 저항하는 마드리드 시민들을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 이 용병들이니까 더 잔인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잔병처럼 남은 마드리드 시민들을 저기 마드리드시 한적한 곳에 언덕에 몰아놓고 마치 프랑스의 로봇처럼 보이는 프랑스 군인들이 그들을 총살한 장면입니다. 중앙에 그려진 이 남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그려놨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던 고야입니다. 이 고야의 처음 그림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고야는 낭만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던 이 그림이 1814년입니다. 이 1814년은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1814년에 처음으로 실각되죠. 실각돼서 어디로 유배됩니까? 세인트헬레나 선에 엘베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1815년에 이제 다시 엘베섬을 탈출해서 마지막으로 워털루 전쟁에서 완전히 피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된 거죠.
그때 그가 이 1814년에 고야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도 1805월 2일, 5월 3일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 고야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좀 더 있다가 이 그림은 보시면 1820년, 23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고야가 완전히 청력을 잃고 자기 집 후 세대들이 기머거리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그 집에 은둔하면서 그렸던 어두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렸던 고야의 이 사투르누스는 이 그림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자아내도 뛰어난 거장이 신화를 잘 알고 있는 거장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신화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듯이 서술적으로 묘사해 주는 그림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누군지 알죠? 저 노인이 왜 창을 들고 있지? 저 사람 뭐에서 쓰는 것이지? 뭐에 쓰는 겁니까? 아버지의 남건을 거사한 그 목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없애버렸습니다. 더 끔찍하죠. 후경을 완전히 지어놓으니 그 끔찍한 모습이 정직으로 육박해오는 것처럼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자아내어도 이 그림은 신화 속의 크로노스의 로마식 이름이 사투르누스입니다. 이 신화 속의 크로노스 사투르누스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야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고야가 거의 동시대의 이런 사회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고야가 어떤 그의 그림이 이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고야의 역사관이 어떠했는지, 고야의 사회관이 어떠했는지 등등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고야가 그린 이 사투르노스, 이 크로노스는 일단 단순히 신화 속의 크로노스, 사투르노스에 머물지 않는다. 일사 누굽니까? 나폴레옹, 프랑스, 스페인을 짓밟는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또는 그렇게 당시 스페인의 지식기업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밀려오는 것 같으니 그 혁명 프랑스를 당시 이미 프랑스는 혁명적인 국가가 아니라 제정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이 실제로는 그런 혁명을 하시는 것처럼 알았던 것이죠. 일미국 지식인들이. 나중에 베토벤도 어떻게 합니까? 그에 바치는 에로이카를 만들어서 바치기도 했죠. 헤겔도 청년 시절에 자기가 있는 반베르크인가 거기 이 나폴레옹이 친구들 모여서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정신의 이런 수호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독자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이 사투르누스 누굽니까? 이 그림에서는 단순히 신화 속의 사투르누스가 아니라 나폴레옹,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나폴레옹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절대 군주 체제를 옹호하는 스페인의 지배 계급들, 또는 나폴레옹이 이베리아 반도에 몰고 와버린 전쟁의 참상 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고야가 아마 좋아했던, 고야와 아마 내연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여자라 이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고야가 여기다 자기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1820년, 23년에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두 사람이라는 그림을 또 그려 놓았죠. 이런 그러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은 전경, 중경, 원경으로 나뉠 수 있고, 다시 후경으로 그림 읽기라는 주제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전경과
이 중경과 원경을 합쳐서 후경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크게 전경과 후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이 그림이 제목이 뭡니까? 만종이죠. 이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은 우리는 흔히 밀레를 무슨 파랍니까? 바흐비종 파랍니다. 밀레는 또 자연주의하고 바흐비종 파는 어떤 젊은이 들입니까? 이 1857년, 59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 몇 주 분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그리고 1815년 실각한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다시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 그 다음에 또 그의 동생, 이렇게 해서 부르봉 왕조가 왕정 복구가 된 게 1830년이고, 1815년이고, 그래서 1830년까지 다시 부르봉 왕조가 복구를 했다가, 여기에 7월 혁명이 일어나죠. 7월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필립이 시민들의 왕이라고 추앙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필립은 이 7월 혁명은 노동자, 농민들하고 부르주아지가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이 절대 군주제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절대 군주제를 몰아내고 시민들의 왕이 된 루이 필립은 자신들과 함께한 노동자, 농민들을 정치에서 배제를 하고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상층 부르주아제에게만 선거권을 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1830년에 약 프랑스 인구 중에서 약 25만 명 정도만이 선거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노동자, 농민들,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들은 이 혁명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 필립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시 밀 농사가 흉작이 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면서 파리 시민들이 선거권 확대를 둘러싼 대시민 토론회를 벌입니다. 그 시민 토론회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일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바리케이트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그 유명한 2월 혁명입니다. 이 2월 혁명이 되면서 다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임시정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선거권을 당시 프랑스 국민 900만 명에게, 당시 한 3천만 명이 프랑스 인구인데 남자 900만 명입니다. 아직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안 줬던 것이죠. 그 남자 900만 명이니까 일정 연령이 된 모든 남자들이 선거권을 다 준 거예요. 보통 선거권을 이루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선거권을 주고 이거 그 유명한 1849년 2월 혁명입니다. 이 2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6월 혁명 또는 6월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6월 혁명, 6월 봉기는 2월 혁명에는 역시 노동자, 농민, 부르주아지, 상층 부르주아지, 즉 상공인 계급도 다 같이 참여하는데 6월 혁명은 이 임시정부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작업장을 만듭니다. 국가작업장을 만드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업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국가작업장에서는 실제로는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돈만 타간 사람이죠. 분명히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이러한 비능률이 생겨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작업장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실업이 많아지겠죠. 그래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6월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 6월 봉기가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 주모자들이 다 잡혀 죽고
또는 쫓겨가거나. 그런데 당시의 파리 시민들 스스로 노동자이거나 농민 파리 시민들이 자기들을 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노동자들 또는 사회주의 혁명을 왜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베스피에르의 그러한 혁명 당시에 그 공포 정치를 경험했던 거죠. 너무 무서운 공포 정치. 그래서 단지 이제 그저 선거권을 얻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혁명이 더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또 하나, 이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이 자쿠뱅당이 이 권력을 잡고 나서 가장 크게 이루어낸 성과가 뭐냐면 대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냥 빼앗아서 이것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세 시기에 농노였던 사람들이 개업 해방이 되면서 농민이 되고 그리고 토지까지 부여받은 소토지 보유 농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한 40, 50년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그마한 땅대기라도 가지게 된 것이죠. 자기께 뭐라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진보적이 됩니까? 보수적이 됩니까? 보수가 된 것이죠. 이러한 농민들의 이러한 보수화와 또 하나 독일,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러한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냐면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 침략전쟁을 많이 쳐야 되니까 침략전쟁을 치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죠.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뭘 적게받아야 됩니까? 세금을 적게받는 거죠. 그 세금을 적게받는 대신에 필요한 재정들은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쟁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 재정을 그런 방식으로 충당해 나가니 일단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의 삶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반대겠습니까? 아름답지만 평화롭거나 아름답지 않았겠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장에 불려나가서 죽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이른바 그때 우리가 살기 좋았다는 이 나폴레옹 신드롬이 불었던 것이죠. 우리 무슨 신드롬입니까? 박정희 신드롬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나폴레옹의 친족들이 1815년에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외국으로 다 갔겠죠. 그런데 1849년 이 시기에, 1849년, 184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848년 2월입니다. 1848년 2월 혁명.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 다시 프랑스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런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나폴레옹이랍니다. 나폴레옹 조카입니다. 처음부터 정치의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계속 정치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월 혁명 봉기가 일어나고 아주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나타나서 프랑스의 국가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폴레옹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내 이름도 나폴레옹이다. 그래 이 루이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3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버리메르 18일은 뭡니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고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버리메르 18일은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 유명한 자본론에 버금가는 유명한 저작인데 그는 저 책에서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자들의 봉기가 노동자 스스로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지는가.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을 밝힌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저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1848년 12월에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아주 모호한 정책을 펴면서 프랑스 국가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죠. 그것도 거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90% 가까이, 거의 8, 90% 가까이 압도적인 비율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선거권을 얻어놓고 그 선거권을 이 이상한 놈한테 다 몰아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가 이제 권력을 잡고 초기에는 아주 프랑스를 아주 빠르게 자본주의화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처음에 집권 초기에 이 파리에 큰 이 현대적 백화점도 짓고 그리고 1852년에 이자가 다시 권력에 욕심이 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저 삼촌처럼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1870년에 이른바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프로시안 전쟁. 그러니 프로시안의 철혈 제상 누굽니까? 우리 다 아시죠? 비스마르크가 계속 이제 이 나폴레옹 3세를 도발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의 이 프로시안에 선전포고를 한 사흘 만에 포로가 되어서 프랑스 제2제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겁니까? 1857년 5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 나폴레옹 3세의 제1기 집권 마지막 시기에 그려져서 저 시기는 프랑스가 아주 급속하게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산업화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요게 파리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이 언제 건립됩니까?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프랑스 철강 산업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은 1857년입니다. 1860년을 보자면 앞으로 30년 이후에 에펠탑이 건설되고 저 시기에는 프랑스가 아주 급속하게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진전되어 가는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본주의 급속하게 발전하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도시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계급 대립이 심해지고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계급적 대립이 심해지고 그 결과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1830년경에 유럽에서는 이른바 콜레라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이 유럽의 대도시를 휩쓸고 다니죠. 그러니 겉으로는 번지르는한데 조금만 들어가면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넘쳐나고 대도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러니 이러한 산업화, 자본주의 문명 이것은 무엇의 산물입니까? 이른바 과학 문명의 산물입니다. 과학 문명은 무엇이 뒷받침입니까? 합리화, 즉 이성적 합리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과학 문명이 뒷받침하는 이성적 합리화라는 것은 인간이 우리의 과학 문명과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이런 대혼란 또는 인간들 사이의 소외, 다양한 콜레라 팬데믹 같은 감염병의 창궐 이런 것을 보고 더 이상 도시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인간이 문명과 이성이 만들어낸 이런 문명의 폐해를 직감한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자. 가장 가까운 곳이 그들이 찾았던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바흐비종입니다. 바흐비종이니 여기는 파리 남동쪽 한 60km입니다. 퐁텐블로라고 하는 이 숲에서 모여가지고 이자들이 이 농민들의 삶을 보고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흐비종 파의 그림 세계관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단히 말하면 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까?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죠. 인간 중심의 합리적 문명, 과학 문명이 몰고 온 이런 폐해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자연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를 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라는 것은 이런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지배 관리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포착한 것은 이 발달하는 기계 문명이 초래한 전염병과 산업화를 벗어나서 자연 속의 농민들을 삶을 그린다는 이게 자연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 어떻습니까? 전경에는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자, 이 그림은 구도가 세로에서 이 3분의 2 되는 지점에 지평선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경에 이 농부들이 그려놓고 아기와 나무와 이 나귀가 있죠. 그리고 요까지 요 전경의 이미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중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먼 배경을 원경이라 합니다. 이 그림은 전경, 중경, 원경이 잘 이루어진 그림들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 되는 지점에 지평선이 거 있고 남자의 이 상반신의 3분의 2 되는 지점, 여자의 상반신의 3분의 2 되는 지점에 지평선이 그려졌죠. 저 그림 그래서 구도가 아주 안정적인 그림입니다. 이 새서랑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감자 바구니, 그 다음에 이 감자 수레 이것이 전경이고 여기까지가 후경이고 중경이고 여기가 원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깊은 후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 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또는 여기 보이는 뭡니까? 노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후경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우리 이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야기를 좀 아실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보니까 아까 바로비종이 저기 파리 남동쪽 60km니까 그러니까 파리는 여기서 보면 북서쪽 60km 있지 않겠느냐. 저렇게 올라가면 파리가 보이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후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화가 가지고 있는 거의 자연관,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 등을 총 합쳐서 세계관이랍니다. 그 화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세계관이 가장 깊은 후경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후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후경은 일반적인 후경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 중심의 이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이러한 이 비인간적인 이런 인간 중심의 문명을 벗어나서 자연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을 희구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것이 이 그림의 가장 깊은 후경 또는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달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다시는 이야기입니다. 달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남자는 지금 오히려 이 그림이 좀 더 까매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남자는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모자로 가리고 있다. 이 여자는 교미 직전의 암 사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감자 바구니는 감자 수레란 말도 있고 이 감자 바구니는 애초에 아이 관이었다. 또는 이 감자 수레가 원래 아이 간을 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달리가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달리가 어느 책에서 밝히냐면 달리가 쓴 책 중에서 밀레 만종의 비극적 신화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달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걸 스캔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초벌 그림에 아이의 관처럼 보이는 사각형 상자가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직은 논란입니다. 정말 달리가 정말 아이 관을 그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가 이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립니다. 이 암사마귀는, 사마귀가 교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사마귀가 더 덩치가 크죠. 교미가 시작되는 순간 암사마귀가 수사마귀 머리를 탁 틀어지고 아작아작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귀가 하등동물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없죠. 중추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순간에 이 수사마귀의 성기가 암사마귀의 생식기에 더 빨리 삽입이 되어서 더 많은 정액을 그걸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미가 끝나면 수사마귀는 죽고 암사마귀는 조금 있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을 낳은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서 제 어미 살을 파먹는 거죠. 대부분의 사마귀 중에서 70%의 수사마귀가 교미견에 죽습니다.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리가 이렇게 만종을 해석합니다. 그래, 달리가 이렇게 해서 달리의 만종입니다. 자신의 초현실주의 방법으로 달리 만종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대의 작가들이 선배들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원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선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거기에 존경을 바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오마주랍니다. 오마주.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에서 이 후대 작가가 선배들의 그러한 모든 작품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주제를 대체시키는 그런 기법을 패러디하죠. 패러디. 근데 저것은 패러디입니까? 오마주입니까? 여기는 주제를 변형시키기보다는 누가 봐도 똑같이 저게 밀레의 작품인지 알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새로운 초현실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더 도발적입니다. 암사마귀와 수사마귀가 교미를 하게 될 때 암컷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컷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까? 암컷이죠. 그러니까 이 쇠스랑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 쇠스랑을 암컷에다 붙여놨습니다. 거의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밀레의 만종을 패러디한 저는 오마주한 작품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퍼위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밀레 만종의 건축학적 회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밀레 만종의 달리적인 결정판입니다. 황혼의 격세주인인데, 자, 이 여자가 더 적극적인 활약하니까 여자 손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쇠사랑 갖다 붙여놨죠. 남자는 뭡니까? 왜? 교미가 끝나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남자 머리 뒤에다가 저걸 갖다 붙여놨습니다. 감자수레를. 저건 뭡니까? 애의 간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달리의 저런 해석까지 알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본다면은 이 밀레의 만종을 보았다 한다면은 밀레의 만종은 어떤 그림이 됩니까? 밀레의 만종은 자연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까? 아니면 애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죽은 애를 묻으러 놓는 비참한 민중들의 삶입니까? 해석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상 해석학은 이제 단순히 도상학에 머무르 있지 않고 그 화가가 자신의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화가의 역사관, 사회관, 자연관, 인생관, 총체적으로 세계관이 무엇인지, 월드뷰, 독일말로 펠트 안 샤우웅이랍니다.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작품에 그 동일한 주제를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는 그 화가의 작품에 또는 그 예술가의 작품에 후대의 비평가들 또 후대의 작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서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도상 해석학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후경은 어떤 것이 더 깊은 겁니까? 요게 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 후경은 루벤스가 더이죠. 이런 후경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가시적인 후경까지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어떤 것이 더 깊은 후경을 가지고 있는가? 고야 그림. 그러면 더 훌륭한 그림은 깊은 후경을 가진 그림입니다. 훌륭한 감상자는 후경을 읽어내는 감상자입니다. 감상자들은 후경에서 전경에서 후경으로 나아갑니다. 창작자는 후경에서 정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이념, 세계관 이것들을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앞으로 밀어내고, 우리는 그렇게 밀어내어진 형태와 색채 구도를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이 후경을 읽어내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자면, 그렇다면 그림의 후경이 깊어질수록 그림의 해석은 도상학에 머무른다, 아니면 도상 해석학으로 넘어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재현해을 좀, 오늘 원래는 재현해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